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재작년에 결혼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해서 작년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새로운 시작이고 설레는 출발일 줄 알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상상도 못할 만큼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사람과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혼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요. 의외의 곳에서 그 연놈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요. 그때 비로소 통쾌하게 복수를 했고 다 정리할 수 있었죠. 만약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로 설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또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볼게요. 저는 굴곡 없이 잘 살아왔어요. 부모님께 큰 걱정을 끼친 적도 없었고 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어요. 공부도 성실하게 해서 덕분에 좋은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졸업 후에는 사립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소박하지만 또렷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덕에 주변에서도 반듯하게 컸다는 말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그러다 결혼할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연차가 어느 정도 쌓이고 교사 생활이 익숙해질 때쯤 지인이 소개팅을 해주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30이었던 터라 연애만 하기보다는 결혼까지 가능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소개팅한 남자가 모든 면에서 저와 딱 어울렸어요. 상대 남자는 회계사였고 첫 만남에서부터 단정한 말투와 예의 바른 태도가 인상 깊었어요. 게다가 저희 집도 그 사람 집도 모두 평범하게 살아왔고 집안 사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꽤 잘 어울릴 거라 생각했지요. 실제로 사귀고 나서 결혼까지 가보니까 양쪽 집안 어르신분들 모두 다 서로에게 예를 다하여 주셔서 두 집안이 만나는 과정에서 별다른 잡음도 없었어요. 이런 부분까지 잘 맞아서 저희끼리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죠. 우리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우리 둘의 성격도 너무 잘 맞고 집안 환경이나 양가 부모님들 성격도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나 싶네. 그래서 우리 결혼도 순조로운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아마 우리가 인연이라 그런 게 아닐까? 천생연분이라서 그런 걸까? 하늘이 맺어준 사랑이라서? 아, 뭐야. 닭살이야. 그래도 안 맞는 것보단 나은 게 나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 잘 맞춰가고 잘 맞춰주면서 살자. 잘 맞는 건 축복이죠. 그런 축복 속에서 결혼 준비가 술술 진행이 되었고 예물이며 예단, 결혼식장 예약, 양가 상견례까지 모든 절차가 놀랄 만큼 순조로웠습니다. 결혼식 날도 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따뜻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되었고요. 신혼여행도 제가 꿈꾸던 몰디브로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달콤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새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요. 깔끔하게 꾸민 집안이 날마다 기분을 좋게 했어요. 남편과 함께 신혼집에서 살며 밥도 지어 먹고 같이 잠자리에 들고 소꿉장난하듯이 사니까 작은 다툼조차 없이 평화롭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제가 준비한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며 하루의 피곤을 풀었고요. 주말이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났어요. 제 주변 친구들은 신혼 때 엄청 많이 싸운다는데 저희는 싸우지 않은 걸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하루는 친구가 이랬어요. 너네 안 싸운다며? 아, 난 어제 남편이랑 이혼할 뻔했잖아. 아니, 늦게 와서 밥을 차려줬거든? 그리고 밥 먹고 설거지 해놓으라고 했는데 그 인간이 뭐라는 줄 아니? 나 내일 쉬는 날이니까 나보고 좀 하면 안 되냐고 하더라.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네 마네 하면서 싸웠잖아. 보통 사소한 걸로 많이 싸우게 된다고 하더라. 우리는 그냥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아서 그런지 그렇게 화가 안 나. 너네도 서로 품어주려고 해봐. 그러면 싸우지는 않게 될 거야.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큼 저희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고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30이 넘어서야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교사라는 직업이다 보니 아이들이랑 늘 함께 지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 품에도 하루빨리 작은 생명을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졌던 거죠.
남편도 아이를 원했었고요. 그래서 둘이서 언젠가 우리가 키울 아이에 대해 소소하게 상상도 자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이가 잘 생기지가 않았어요.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었고요. 사실 처음에는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아직 신혼이니까 우리만의 시간을 더 즐기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랑 야식을 자주 먹다 보니까요. 저의 체중이 어느새 10kg나 늘어버렸고 그 영향인지 피부도 많이 안 좋아지고 여드름이 자꾸 올라왔어요. 거기다 생리까지 들쑥날쑥해지니까 불안해서 병원을 찾게 됐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의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보이고 게다가 자궁 내막 확은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자연임신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죠. 그토록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연임신이 쉽지 않을 거라니요. 저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워서 이틀 동안 출근도 못하고 누워서 울고만 있었는데요. 그때 남편이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며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자식 없어도 괜찮아. 근데도 꼭 갖고 싶으면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요즘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해보지도 않고 미리 좌절하지는 말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 정말 다 해볼게. 내일 당장 병원에 가서 인공수정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저희는 인공수정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번이나 시도를 했음에도 결과는 좋지 않았고 결국 시험관 아기 시술로 넘어가야 했어요. 시험관 시술은 정말 말 그대로 피가 마르는 과정이었어요. 매번 병원에 다녀오면 제 몸은 기계처럼 이리저리 주사를 맞고 체열을 하고 초음파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죠. 집에 돌아오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기 일쑤였고요. 아무 말도 하기 힘들 정도로 지쳐 있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시술 후에는 무리하지 말고 몸을 잘 보호하라고 해서 저는 스스로를 유리병 속에 갇힌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다뤘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를 갖기 위해 시도하는 그 과정이 오히려 저희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몸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남편은 여전히 저를 사랑했고 또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 했지만 저는 몸이 일단은 너무 힘들어서 그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귀찮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약물 부작용으로 기분도 예민해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죠. 아, 여보,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 아이는 결국 부부관계를 통해서 생기는 건데 지금은 관계는커녕 같이 있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것 같아.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조금만 참아. 나도 당신 귀찮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의사가 몸 조심하라고 했잖아. 애를 갖는 게 지금 목표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줘.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속은 답답했어요. 시험관 시술만 아니었다면 저도 남편과 로맨틱한 시간들을 더 많이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몸은 늘 지쳐 있었고요. 그 지침이 저희 사이를 자꾸 막아서더라고요. 아이를 위해 시작한 여정이 오히려 부부의 온기와 애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짓눌렀어요. 결혼 생활에서 부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시술 때문에 몸이 지쳐 대화조차 줄어들었고 남편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채 점점 빈정이 상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은 외로움을 핑계로 회사 후배와 술자리를 자주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당연히 남자 후배일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같은 회계사 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20대 중반의 여자 직원이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밤늦게 톡이 왔는데 딱 핸드폰에 미리 보기가 되어서 볼 수 있었고요. 남편이 자꾸 전화 오면 숨어서 통화를 하는데요.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 여직원이래요. 처음엔 업무 때문에 전화한 거라고 하는데 어느 미친년이 회사 일로 밤늦게 전화를 해요. 결국 제가 따져 묻자 남편은 의외로 순순히 털어놓더라고요. 아, 그래.
솔직히 말할게. 나 그 여직원이랑 만나고 있어. 당신이 늘 나를 멀리하니까 그 애가 내 옆에서 위로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바람을 폈다고? 아니 그걸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가 있어? 말이 끝나자마자 서로 목소리가 격해졌고요. 그날 밤 집안은 저희 둘의 구성으로 가득했고 그날 처음으로 각방이 썼어요. 다음날 아침에도 충격이 가시지가 않아서 출근할 힘조차 나지 않았죠. 그토록 아이를 갖기 위해 저는 몸을 갈아넣듯 노력을 했는데 온 힘을 다해 아이를 갖고 싶어 노력했었는데 정작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허무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저는 곧장 시댁으로 달려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시부모님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있으신 분들이라 분명히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 믿었고요. 남편을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은 시부모밖에 없어서 갔어요. 시부모님도 남편의 외도가 큰 충격이었는지 얼굴빛이 굳어지시더라고요. 어머, 아이 우리 애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람을 피우다니. 내가 당장 가서 호되게 혼내줄게. 세아가 정말 미안하다. 아이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줄 수 없을까? 그래 세아가. 내가 그놈을 아주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2번 다시는 그딴 짓 못하도록 따끔하게 혼을 낼 테니까 걱정 말거라. 부탁이니까 이번만 참아주겠니? 두 분은 거의 애걸하듯 절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도 미안하다고 하셔서 차가웠던 제 마음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 사실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두 분 체면도 있고 하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앞으로 남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고 그때 가서 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혼을 내든 주저앉히든 뭐라도 꼭 해주세요. 시부모님이 남편을 만나 따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남편은 매일같이 늦게 오고 고년을 계속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은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를 해서 제발 마음을 풀어달라고 애걸복걸 하셨는데 제 마음속 우울화의 원인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남편과 싸우는 것도 시부모님 전화를 받는 것도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밤 아무리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어도 너무 열이 받아서 가슴이 쿵쾅거려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머릿속에서는 대체 어떤 년이길래 내 남편을 꼬드겼는지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시부모님의 애절한 부탁과 사과에도 차가워진 제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불타올랐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어떤 년인지 확인을 하고 머리끄댕이라도 잡을 생각으로 남편이 다니는 회계사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요 손끝이 덜덜 떨리고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지만 분노가 저를 앞으로 밀어붙였어요. 꿋꿋하게 엘리베이터에 올라 남편이 일하는 층에서 내렸고요. 근데 해당 층에 내리자마자 한눈에 봐도 젊고 몸매도 늘씬한 마치 아이돌 같은 외모의 여자가 제 앞에 서더니 저를 먼저 알아보는 겁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설마 저 보러 일부러 찾아오신 건가요? 와, 진짜 오실 줄은 몰랐는데요. 저는 처음에 웬 예쁜 여자가 저를 알아보길래 의아했는데요. 곧 그 여자가 누군지 감이 오더라고요. 네, 제가 만나러 온 상간녀요. 너구나. 내 남편하고 바람난 년이 너구나. 야, 이 상간녀야. 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유부남을 꼬셔? 전 순간적으로 머리부터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손을 뻗었어요. 근데 그년이 제 손을 재빨리 탁 낚아채 잡아서 방어를 하고 오히려 저를 비웃더라고요. 남편을 어린 여자한테 뺏긴 년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어디 손찌검부터 해. 그러더니 저를 그대로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더니요. 한쪽 팔을 꽉 잡은 채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서 빨리 내려와 하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제야 제 팔을 놓았는데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가자마자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 여자랑 길 한복판에서 서로 소리를 지르며 맞붙게 됐습니다. 야, 넌 하늘이 무섭지 않니? 어떻게 상간녀 따위가 조강지처한테 이딴 짓을 해? 어?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더 뻔뻔하게 받아치더라고요. 그래, 나 상간녀다. 어쩔래? 근데 너는 뭐야, 돼지야? 자기 관리도 안 하면서 남편 탓만 해? 살은 디룩디룩 쪘지. 피부는 푸석푸석하지. 옷차림 좀 봐라. 옷차림은 촌스럽지. 그러니까 네 남편이 질리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바람을 피우겠니? 그거는 다 네 탓 아니겠어? 이 늙은 돼지녀나? 뺨이라도 한 대 갈겨주고 싶어 손을 들었지만요. 그녀는 또 제 손을 막아내며 비웃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모습이 너무나 억울하고 치욕스러워서 결국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남편 새끼가 달려오더라고요. 그년이 전화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던 거였죠. 와, 씨, 진짜 눈앞에 둘이 나란히 서 있는 걸 보니까요. 더 열이 받더라고요. 당신 회사까지 찾아오면 어떻게 해? 이렇게 경험 없는 사람이야? 공은 공이고 사는 사지. 여기는 엄연한 직장이야. 들어오기 전에 내가 봤으면 업무방해죄로 신고했을 거라고. 뭐라고? 와, 이것들이 어이가 없네. 잘못을 누가 했는데 바람은 너네 두 년놈들이 펴놓고선 내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을 해? 야, 너희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그년이 옆에서 비아냥거리듯 끼어들었습니다. 제발 동네 시끄럽게 굴지 좀 마세요. 여기 이러지 말고 둘이 집에 가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자기야, 솔직히 이런 거 너무 저질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어? 빨리 좀 치워. 뭐?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저질? 치워? 야,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해? 너 따위가 뭔데? 제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지나가는 택시를 세워서 저를 밀어 넣더라고요. 집에 가서 얘기해. 여기서 이러는 거 당신한테도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제발 행패 좀 그만 부려. 정말 비참했어요. 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굴욕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 남편과 상간녀가 한편이 되어 나를 밀어내다뇨.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돌아도 단단히 돈 것 같아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는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친정 부모님께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화로 다 말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난 것부터 제가 아이가 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까지요. 제 얘기를 들은 엄마와 아빠는 분노를 참지 못하시고 곧장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는데요. 때마침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빠는 남편을 보자마자 아주 귀싸대기를 날리셨어요. 너 같은 것은 우리 딸한테 아까워. 소송할 줄 알아. 너 각오해. 김서방,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너도 그래. 이런 일이 있었으면 빨리 알려줘야지.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왜 살고 있어? 너 짐 싸. 이런 곳에 널 놔둘 수가 있어? 없지? 하지만 저는 부모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도 수없이 고민해 왔거든요. 이혼을 제일 많이 생각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잘못한 건 제가 아닌데 왜 제가 고개 숙이고 이 집을 나가야 합니까? 제 자리는 당당히 여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나가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더니 순순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겨 집을 나가더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이 퇴근한 남편과 함께 집으로 찾아오셨고요. 세 사람의 표정이 어두워 보여서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답니다. 예, 세아가 일을 어쩌니?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네. 아휴, 일이 이렇게까지 흘러가다니. 애는 무슨 죄가 있겠니? 태어날 아이가 뭔 죄야. 그 죄는 우리 아들과 애 엄마가 지은 건데 그렇다고 그 애를 외면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어쨌든 그 아이는 세상에 나올 거야. 나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이렇게 돼버렸어. 나도 의도한 건 아니야. 근데 임신을 했다는데 어떡하냐. 미안하다. 남편은 제 눈앞에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내밀더라고요. 사진 속에 아이의 형체가 선명히 보였고 무려 10주나 되었다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렇게도 원하던 남편의 아이가
조강지처인 저에게가 아니라 상간녀한테 갔다뇨? 마치 하늘이 제 등을 돌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요. 상간녀와 제 싸움에서 제가 완전히 패배한 기분도 들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남편 이렇게 셋이 입을 모아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 세아가 이게 참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아무래도 일이 이렇게 돼버린 이상 이혼을 하는 게 서로에게 낫지 않겠냐? 혹시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 얘기해라. 다 들어주마. 네 마음이 다 풀리진 않겠지만 그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 세아가 우리가 정말 면목이었구나.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는데 이런 꼴을 보게 할 줄이야. 속상해도 이혼 소송까지 가면 서로 피차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요구할 거 요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떨까? 그때 정말로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정신은 확 들었어요. 눈물이 나올 만큼 억울하고 분했지만요. 동시에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끝내야 하고 더는 끌려다니지 말자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시부모님께서 먼저 하시는 바람에 제가 시부모님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것 같아서 속이 뒤집히도록 화가 났었는데요. 하지만 저도 직업이 있고 매번 소송장 들락거리며 불려다니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 인생까지 다 무너뜨리며 복수를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혼할 거라면 최소한 똑똑하게 내 손에 주도권을 쥐고 하려는 생각이 들어 조건을 하나씩 내걸었죠. 먼저 저희가 결혼할 때 집을 시부모님이 해주셨는데요. 서울의 24평 아파트였고요. 이 집과 남편의 차 모두 제 몫으로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단순히 돈으로만 끝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받은 상처와 모욕을 글로라도 남겨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저한테 남편이 직접 사죄의 편지를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혼했다 하더라도 아이 때문에 바로 혼인신고하지 말고 최소 1년 후에 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제가 덜 비참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조건을 못 박았습니다. 게다가 상간녀 역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상간녀를 상대로 정식으로 상간녀 소송은 제기를 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고 고개를 숙인 채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합의 이혼을 했어요. 합의 이혼 도장을 찍던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다시 차오르더라고요. 물론 분노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그 인간을 만나 좋았었던 시간들까지도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후회라는 말로 다 지워버리기에는 그 시간 속에 담긴 제 진심과 저의 노력도 함께 사라져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좋았던 건 좋았던 대로 기억하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내 삶을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하자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홀로 생활을 정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제가 위자료로 받은 그 집은 남편과 신혼을 보내려고 꾸몄던 공간이라 가구 하나, 벽지 색깔 하나에도 추억이 많거든요. 거실에 앉아있으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웃으며 짐을 풀던 장면이 떠올랐고 주방에만 서 있어도 함께 야식을 만들면서 낄낄 깔깔거리던 기억이 되살아나서 괴롭더라고요. 이게 미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더 이상 그런 곳에서 하루라도 더 머무르는 건 제 스스로가 고통을 주는 것 같은 생각에 결국 집을 팔고 낯선 동네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억울했어요. 마치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왜 내가 이렇게까지 정리해야 하지? 왜 내가 모든 걸 떠안아야 하지? 하는 분노가 계속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남편과 그 여자에 대한 소식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항상 그 연놈들 이야기가 들려오는 순간마다 가슴이 조여오고 화가 났었는데 소식이 끊기니 오히려 제 생활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묵묵히 일에 매달렸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조용히 책을 읽거나 간단히 밥을 해먹고 잠드는 생활을 이어갔죠. 남들이 보기에도 단조롭고 심심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저에겐 오히려 그 평범함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먼저 늘 관심 있었던 바리스타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매일 퇴근 후에 학원에 들려서 원두를 분사하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우유 거품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선생님께 혼나기 일쑤였지만 손에 익을수록 커피 향이 주는 위로가 제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녹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에 합격했을 때는요, 한층 제가 성장한 것 같은 기분에 매우 뿌듯했었어요. 게다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스킨스쿠버 자격증에도 도전을 했어요. 바닷속에 몸을 맡기고 물결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듯 하더라고요. 깊은 물 속에서 들려오는 건 오직 제 심장 소리와 숨소리뿐이었고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일도 과거의 상처도 모두 멀리 멀리 사라지는 듯 했죠. 몸도 다시 가꾸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병원 다니면서 약 먹고 시술 받느라 몸이 지쳐 있었는데 이제는 운동으로 땀을 흘리며 제 자신을 돌봤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불어났던 10kg도 다시 빠지고 거울 속 제 얼굴이 옛날처럼 빛나더라고요. 이렇게 성취의 기쁨으로 살다 보니까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웃음이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삶에 다시 활력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같은 학교 주임 선생님이 늦가게 결혼을 하게 되어 예식장에 갔는데요. 복도에서 길을 잘못 들어 옆홀에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신부 얼굴이 낯익더라고요. 다름 아닌 전 남편과 애까지 가진 그 상간녀였던 겁니다. 제가 이혼한 지 1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결혼하나 봐요. 속으로는 당장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요즘 세상에 그러다간 바로 고소를 당할 게 뻔하니까 꾹 참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신부 대기실에 잠시 아무도 없는 순간이 찾아왔죠. 출산은 잘했니? 내 전 남편은 어딨고? 야, 니들 대단하다. 바람 피워서 이혼하게 만든 남자랑 결혼까지 하고 싶어? 저기요, 누구세요? 어머,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남편이라니요.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뻔히 저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오리발을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그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단란한 가정 깨트려 놓은 상간녀 주제에 어디서 오리발이니?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결혼이라고 결혼식까지 올려. 야,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지 그랬니? 아유, 대단들하다. 내가 버린 거 주워가서 잘 살아봐. 조용히 하고 가세요. 그런 남자 주면 제가 옳다쿠나 하고 가질 줄 알았어요? 저 눈 낮은 여자 아니에요. 제 눈높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그년의 말의 뉘앙스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신부 대기실에 놓여있던 액자 사진을 힐끗 보는데 어머 세상에나, 그년과 결혼하는 상대는 저의 전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였던 겁니다. 하, 너 결국 내 전 남편도 버리고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거니? 우와, 진짜 대박이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말 그대로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저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간녀 부모님한테 가서 은근히 물어봤죠. 안녕하세요. 제가 지연이를 잘 아는 선배인데 지연이가 결혼을 참 잘 가서 다행이에요. 사위 엄청 괜찮죠? 마음에 쏙 드시죠? 그럼요. 우리 사위 잘 나가는 병원 의사에다가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고 집안까지 반듯해서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 고맙네요. 보니까 화환도 남자 쪽에는 줄줄이 들어오는데 여자 쪽은 한 개도 없더라고요. 집안이 많이 기우는 것 같은데 조건 보고 골랐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어쨌든 본래 끝나고 원래 목적이었던 주임쌤의 결혼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렸는데 어머 세상에, 거기서 또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어요. 바로 제 전 남편이었죠. 저한테 먼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 왜? 너도 걔 결혼식에 온 거야? 깽판 치러? 그런데 저는 그 인간 얼굴을 다시 보는 건데도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을 만난 듯 담담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아니, 나는 내 지인 결혼식에 왔다가 우연히 그냥 결혼하는 거 알게 된 거야. 근데 이게 뭔 상황이야? 순간 전 남편 표정이 확 굳더니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어요. 전 남편은 저랑 이혼한 뒤 상간녀랑 새 출발을 꿈꿨대요. 상간녀가 임신을 했다니까 회사까지 그만두게 하고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주면서 들여 앉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건 혼인신고 바로 하지 말라는 조건 때문에 따로 살았는데 그래서 전 남편이 그년 집도 다 구해줬었대요. 근데 문제는 상간녀가 점점 차갑게 변해갔다는 거예요. 결국 저희 이혼하고 넉 달도 안 돼서 상간녀가 전 남편한테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애까지 가졌는데 좀 매달려 보지 그랬어. 애가 있잖아.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했는데. 에? 참나. 나도 임신하면 신경변화가 생긴다고 해서 달래주려고 했지. 근데 와, 저 쌍년이 애는 애초부터 없었단다. 다 거짓말이었대. 내 조건이 좋아서 날 꼬셔놓고는 나보다 더 좋은 남자 생겼다고 날 떠난 거야. 뭐라고? 아니 그럼 그때 그 초음파 사진은 뭐야? 전현 이름까지 써져 있었는데. 그것이 다 가짜야. 어디 인터넷에서 그런 사진 만들어서 보여준 거래. 나도 바보같이 그걸 진짜라고 믿고 그냥 깜빡 속아 넘어간 거지 뭐. 세상에. 전 남편도 완전히 당한 거였어요. 그녀는 전 남편이랑 헤어지고 남편 회사 맞은편 건물에 새로 생긴 이비인후과 의사랑 바람이 났대요. 그 의사가 돌싱이지만 병원도 잘 되고 환자도 많고 인물까지 좀 훤칠해서 먹잇감을 바꾼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병원 가서 임신한 거 확인도 안 해봤었어? 애 심장 소리라도 들었어야지. 당신 바보냐?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뭐에 홀린 것처럼 눈이 멀었어. 진짜 구미호가 있다면 전현이 아닐까 싶다니까. 아이고 누굴 탓하냐. 무지하고 무식한 당신의 탓해라. 바보같이 그렇게 당했냐? 그렇게 멍청해서 어떻게 외계사가 된 거야? 그만 좀 긁어. 나 지금도 속이 뒤집혀서 죽겠는데. 나도 오늘 그냥 혼내주러 온 거야. 결혼식장에서 깽판 치면 고소당해. 이거 명예훼손이고 영업방해래. 그러지 말고 정신 차려서 당신 갈 길 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던지. 그런데 이미 전 남편은 눈이 돌아가 있었어요. 진짜로 이 결혼식을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온 거였죠. 주임 선생님 결혼식이 곧 시작되려는 참이었는데요. 전 남편이 뭘 할지가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지켜봤어요. 그때 화환이 하나 들어왔는데 리본에 사기도 적당히 쳐라 이 꽃뱀녀나 전 남친 어머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본 상간녀 부모님은 이런 화환을 놓지 말라고 다시 가져가라고 꽃집 아저씨랑 실랑이를 했는데 어쨌든 아저씨가 두고 갔고요. 신부 부모님은 화환을 뒤집어 놓았고요. 그 다음 전 남편의 펀치가 날아갔습니다. 두 어머님이 화촉점화를 마치고 신랑이 입장을 한 뒤 신부가 새하얀 드레스를 차려입고 들어오자 축하 영상이 틀어졌어요. 원래는 두 사람의 연애 시절 영상을 보여주려 했던 것 같은데 화면에는 전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어쩐지 결혼식 전에 사회자랑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던데 영상을 바꿔치기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 영상은 전 남편과 상간녀가 나는 낯뜨거운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요. 어느 정도 재생이 되었을 때 전 남편이 단상으로 막 뛰어 올라가더니 마이크를 움켜쥐는 겁니다. 저 여자 꽃뱀이에요. 제가 일하는 곳 맞은편에 신랑분 병원이 있어서 사람 하나라도 살리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용기 내서 나온 겁니다. 저 여자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아주 집 밟아줘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연결하더니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랑 초음파 사진까지 다시 스크린에 띄워버렸어요. 저 여자 저한테 임신했다고 거짓말했어요. 그 말을 믿고 제가 이혼까지 했는데
이혼한 지 겨우 넉 달 만에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신부 부모님, 제발 자식 좀 똑바로 가르치세요. 그리고 신랑분,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난리가 났고 전 남편은 사람들에게 제압을 당해 억지로 단상에서 내려오게 되었죠. 그때 신랑이 전 남편에게 다가가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어요. 저는 멀찍이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의 시선이 제 쪽으로 향하더니 함께 저에게 걸어오는 겁니다. 당신도 말해봐. 나랑 도대체 어떻게 이혼하게 된 건지 말해줘. 이 얘기들 전부 사실입니까? 정말 맞는 겁니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용기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혼 전에 당했던 일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제는 나도 갚아줄 때다라는 생각이 스쳤고 전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저 여자 전 남친의 조강지처이고요. 전현이 임신했다고 거짓말까지 해서 저는 이혼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전현을 상간녀로 고소까지 했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다니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예식장은 삽시간의 술렁이었고 그년 얼굴은 새빨개지더니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진아야, 너 정신 좀 차려. 조건 좋은 남자만 쫓지 말고 너 자신부터 좀 돌아봐라. 남의 인생 망치고 이렇게 사는 게 너 자랑이니? 그제야 신부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순간 결혼식장은 통제불능의 난장판으로 변해버렸죠. 여기저기서 탄식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그 신랑이 홧김에 신부 뺨을 3개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예식장 안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신부는 그 충격에 휘청하며 바닥으로 넘어졌고요. 하객들 사이에서 어머 하고 비명이 터졌고 그년의 부모님은 급히 달려나오더니 딸을 부축하며 끌어안았어요. 그년 부모님도 자신의 딸이 맞았긴 하지만 때린 사람을 뭐라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본인들 스스로도 맞을 짓을 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년 부모님의 얼굴에는 수치와 분노 그리고 당혹스러움으로 일그러져 있었거든요. 순식간에 눈아픈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누구도 이 상황을 막을 수는 없게 되었지요. 순간 상간녀의 신랑이 울부짖듯 소리를 질렀는데요. 상간녀 신랑이 하는 말도 대박이더라고요. 야, 지금 네 뱃속에 애가 있기는 하니? 어디 감히 나를 속여? 똑같은 수법 쓰는구나. 나한테도 임신했다고 했잖아. 어린 게 못하는 말이 없어. 너 이제 처벌받을 줄 알아?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그 말이 울려 퍼지자 예식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세상에 저게 무슨 일이야 하는 탄식이 터져나왔죠. 신부 아니 상간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애는 지금부터 가지면 되잖아. 그러면 되잖아. 제발 오빠. 나한테는 진짜 오빠밖에 없어. 상간녀가 제 전 남편에게 썼던 수법을 똑같이 지금 신랑에게도 써먹었던 거예요.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며 결혼까지 끌어낸 거죠. 상간녀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며 싹싹 비는데 옆에 있던 그년의 부모까지 허리를 굽히며 눈물로 빌었어요. 하지만 상간녀 신랑은 더 이상 참지를 않더라고요. 눈에 핏발이 선 채로 상간녀 부모를 노려보면서 씹어뱉듯 말했죠. 없는 집이라고 받아갈 거 다 받아 챙기면서 딸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예? 제가 해드린 것들 전부 반납하세요. 그리고 내가 데이트 비용부터 들어간 돈들 싹 다 받아낼 거야. 위자료 청구까지 할 테니까 너 그렇게 알아. 그 말에 상간녀 부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더 고개를 숙여 빌었고요. 예식장은 그야말로 숨이 막힐 정도로 싸늘해졌습니다. 하객들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요. 웨딩홀은 축복의 장이 아니라 완전히 파국의 현장이 되어버렸지요. 그 난리가 끝나고 신부 신랑이던 남자가 제 전남편 쪽으로 다가오더니 명함을 하나 내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하자고 짧게 말하고는 결혼식장을 먼저 떠났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죠.
그년 신랑 될 뻔했던 남자가 나중에 같이 보자는데 당신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네. 같이 갈 수 있어? 나까지? 왜? 그래. 아무튼 알았어. 그럼 일정 정해서 알려줘. 그럼 시간 맞춰서 나갈게. 솔직히 저는 좀 흥분됐어요. 이건 정말 불구경구경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이렇게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뒤에 그년이 어떻게 됐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저를 대했던 그년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팝콘각 제대로다 싶어 약속된 날에 시간 맞춰서 나갔어요. 약속된 날 카페에서 마주 앉자마자 화제는 단 하나였어요. 그년한테 어떻게 당했는지 얼만큼 당했는지요. 도대체 어느 정도나 그년한테 당하신 겁니까? 저는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더라고요. 조건 보고 달려드는 줄도 모르고 제대로 다 퍼줬어요. 저는 오피스텔 월세에다 매달 생활비랑 용돈, 거기에 선물 포함해서 데이트 비용까지 다 날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열이 받네요. 저는 집을 공동 명의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차도요. 제네시스 GV80, 그것도 다 그 여자 명의로 사줬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니었죠. 전 듣다가 헛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뭔 정신으로 그년한테 그렇게 퍼준 건지 액수도 높아서 놀랍더라고요. 와, 그년도 참 대단하네요. 그렇게 뺏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난년은 난년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한 거지. 아이씨 열받아. 전 남편과 상간녀 신랑 될 뻔한 그 남자는 잠시 정적이 흘렀는데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근데 아니 임신했다는 거 병원 가서 확인은 안 해보셨어요? 그때 초음파 사진을 내밀고 또 어플로 애기 심장 소리까지 들려주더라고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왜 직접 확인을 안 했을까 싶어요. 근데 그땐 정말 믿었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행동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병원에 같이 가지도 못했고요. 저도 똑같아요. 그냥 그 말에 홀렸고요. 확인해 보려고 하는 생각에 틈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의사도 똑같은 수법에 넘어갔다고 고백을 하자 저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죠. 와, 그 여자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눈앞에 앉아있는 두 남자가 어쩐지 더 한심하게 보이더라고요. 봐보세요. 한쪽은 회계사, 다른 한쪽은 의사. 남들 눈엔 둘 다 엘리트고 공부도 많이 했고 나이도 30은 훌쩍 넘긴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치쯤은 알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게다가 연애 경험도 있고 둘 다 이혼 경험도 있는 여자라면 알 거 다 알 텐데도 불구하고 둘 다 똑같은 여자한테 농락이나 당하고 속수무책으로 돈과 마음을 다 내줬다니 저는 좀 그 두 사람이 우습더라고요. 전 속으로 아니 저렇게 배웠다는 인간들이 어떻게 저런 뻔한 수법에 당할 수가 있지? 저 머리 좋은 남자들이 한순간에 바보 천치가 되는 게 가능하긴 한 건가? 어휴, 저 바보들, 저 멍충이들 어디 가서 이 얘기 하겠어? 그냥 묻고 가야 할 판이지 하며 두 사람을 머저리 보듯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들의 표정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지만 제 눈에는 그냥 꼴 사나운 두 남자의 모습으로만 보여졌거든요. 그 여자애가 미인계로 유혹했겠죠. 얼굴만 보면 아이돌 그룹에 그대로 데뷔해도 될 만큼 예쁘고 몸매도 딱 잡힌 데다 그런 애가 나긋나긋하게 다가와 봐요. 다정하게 웃으면서 다가오면 웬만한 남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그래서 제가 더 어이가 없던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만으로만 몇 개월 보고서 결혼을 덜컥 결정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다 큰 아저씨 둘이 그것도 이혼 경력이 있는 두 사람이 말이에요. 알 거 다 알고 알만한 양반들이 왜 그렇게 사람을 진득하니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선택을 내렸는지 참 바보 같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외모를 무기 삼아 거짓말을 섞어가며 남자를 홀리고 결국 신분 상승까지 노리는 게 특기였던 겁니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대단한 특기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라면 매력이라는 달란트를 그렇게 써먹지 않았을 텐데요. 정말 사람은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그때 상간녀와 결혼할 뻔했던 남자가 우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을 꺼냈어요. 에이, 같이 고소하실래요?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미 상간녀 소송했으니까 전 빠질게요. 두 분은 진행하세요. 그러자 전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말을 보태더라고요. 맞다. 그때 당신한테 줬던 위자료 사실 내가 다 냈었어. 아유, 씨. 그런 년을 위해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러자 상간녀 신랑이 될 뻔했던 의사가 곧바로 묻더라고요. 그럼 그때 그년을 법적으로 소송 같은 건 안 하신 거예요? 돌려달라고 하지도 않으셨고요. 예. 저는 그냥 자의로 연애했고 돈도 빌려준다고 한 게 아니라 자의로 줬고 데이트하면서 쓴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어디서 들어서요. 그땐 법적인 방법보다는 사회적으로 개망신 주는 쪽만 생각했었죠. 그러자 의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금액이 큰데 이 정도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데이트 비용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그년이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고 돈을 빼앗아간 거라고 생각해야 해요. 이건 분명히 사기라고요. 법이 제대로 달아줘야 해요. 그러니까 같이 고소하시죠. 근데요, 끝까지 고녀는 뻔뻔했어요. 하루는 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당신 혹시 전화 받았어? 그년이 우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네. 내가 예식장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했잖아. 당신도 마이크 잡았었고. 그게 다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고소장 내겠다고 하네. 그래? 그럴 거면 하라 그래. 뭐 난 이미 각오하고 있었으니까. 죄라면 죄값 받아야지. 끝까지 객기 부리고 싶은가 본데 그년. 그러라고 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보여주는 건지 그 상간녀가 저와 전 남편을 고소한다고 설쳤는데요. 근데 전 남편이 중간에서 합의를 봤다고 해요. 전 남편은 상간녀를 고소하지 않는 대신 상간녀도 명예훼손으로 우리를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해주면서 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나도 그냥 고소하고 싶었어. 근데 그러면 당신이 또 끌려 들어가서 힘들 것 같아서. 솔직히 내 속은 쓰리지만 그냥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배려라고 생각해줘. 그년도 그게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했겠네. 바로 고소 접는 걸 보니까 말이야. 근데 고맙다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고마워 나까지 챙겨줘서.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상간녀는 끝까지 발버둥을 치며 빠져나가려고 하고 전 남편은 마지막 순간만큼은 저를 지켜주려는 듯 했으니까요. 전 남편은 조건을 걸고 결국 고소를 포기했지만 그년이랑 결혼을 할 뻔했던 그 의사는 달랐어요.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국내 대형 로펌에 있는 실력 좋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진짜 그년을 끝까지 밟아버리겠다는 각오더라고요. 중간중간 그 의사가 저한테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알려줬는데 들을 때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냥 단순히 위자료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랑 머리를 맞대고 결혼식 비용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들어간 생활비, 차값, 집 문제,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떠올릴 수 있는 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묶어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듣고 있자니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액수였고 진짜로 이건 탈탈 털어서 뼈도 못 추리게 만들 기세더라고요. 그때 저는 와 이건 진짜 독하게 나섰구나 싶더라고요. 그냥 혼내주겠다가 아니라 아예 사회적으로 재기불능을 만들겠다는 각오가 느껴졌거든요. 이 정도면 몇십 년은 월급을 몽땅 갖다 바쳐도 못 갚을 것 같은데요.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혀를 내두르며 말하자 그 상간녀와 결혼할 뻔했던 의사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른 길,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생 죄값 치르면서 살아야죠. 그래야 다시는 착한 남자들 건드리지 못할 테니까요. 그 말투에서 얼마나 분노와 결심이 단단한지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냥 돈을 받아내는 소송이 아니라 그 여자의 인생에 확실하게 경종을 울려주려는 거였죠. 며칠 후였어요.
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아주 박장대소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가 건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상간녀 부모가 상황이 도저히 안 좋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대요. 그래서 결국 딸을 데리고 그 의사 병원까지 찾아가선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전 남편한테도 따로 전화를 했답니다. 지금 자기 병원에 그년이랑 부모가 와서 사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원하시면 전 남편 회사 쪽으로도 보내드려서 직접 사과를 받게 해줄까 하며 말이죠. 그 의사 진짜 보통이 아니더라. 일처리 아주 확실한 사람이야. 사과는 기본이고 금전적으로 손해본 거 다 받아야 하고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다 받아내야 하니까 소송 취하 따위는 절대 없다고 했대. 그러면서 너네가 사람이라면 죄 지은 사람한테 마음 풀릴 때까지 사과하는 게 마땅하니까 어디 한 번 더 빌어보라고 했대.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시대? 결국 그 사람들이 병원으로 빌려간 목적은 소송 취하받으려고 한 건데 굳이 더 부추겨서 무릎 꿇게 할 필요까지 있나 싶네. 아니 나 같으면 더 이상 그 인간들 얼굴 안 보고 싶을 텐데 다시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뭘 그렇게까지 하신대? 그들이 무릎 꿇고 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묘하게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했어요. 내 앞에서 그렇게 뻔뻔하던 사람들이 결국 저 지경까지 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자 전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죠. 아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 의사가 나한테도 그년이랑 그년 부모 보내줄까 하고 묻는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가 않더라. 그년 얼굴 꼴도 더는 보기 싫은데 더 이상 감정 소모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됐다고 했지. 저도 순간 씁쓸한 웃음이 나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했어요.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저한테 뻔뻔하게 굴던 그년이 결국에는 부모까지 앞세워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말이에요. 마음 한쪽은 여전히 쓰라렸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 결국 죗값은 돌고 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구경하는 제 자신이 조금은 가볍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전 남편과 상간녀랑 결혼할 뻔했던 그 의사는요. 같은 여자의 피해자가 되다 보니까 금세 가까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서로의 상처와 억울함이 얼마나 깊은지 알다 보니 마음을 터놓기가 훨씬 쉬웠던 거죠. 결국 둘이 형동생 하기로 했답니다. 심지어 의사가 전 남편한테 덕분에 인생을 구했다고 전 남편 아니었으면 평생 발목 잡혀 살았을 텐데 감사하다면서 만날 때마다 그렇게 술을 산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면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 전까진 남이었지만 공통의 아픔을 겪으면서 누구보다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이가 된 겁니다. 정말 군대 동기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더라고요. 결국 소송은 의사의 완승으로 끝났고요. 상간녀는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고 그 과정에서 집과 재산까지 모두 압류를 당했대요. 상간녀는 결국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정말 독하더군요. 거기서 끝내지 않고 상간녀가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직장에 전화를 걸어서 이 여자 조심해라. 절대 뽑지 말라는 식으로 연락까지 돌렸다더라고요. 혹시라도 또 다른 남자를 꼬드겨 피해를 주지 못하게 막은 거죠. 그렇게 발붙일 때가 완전히 사라지니 결국 작은 공장에 들어가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 상간녀 정말 너무 예쁘게 생겼고 매력도 넘치는데 타고난 달란트를 왜 사람 속이고 돈 뜯어내는 데에다가 썼는지 참 안타까우면서도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이 저한테 큰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원래 그릇을 참 좋아하는데 학교로 아주 예쁘고 고급스러운 그릇 세트가 도착했더라고요. 순간 의아해서 바로 전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죠. 택배 왔던데 이게 웬 거야? 우리 이제 이런 거 주고받을 사이도 아니고 내가 생일도 아닌데. 그동안 정말 미안하고 또 고마워서. 내가 이제야 정신이 든 것 같아. 당신한테 너무 큰 상처만 주고 떠난 것 같아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 받아줄 수 있겠어?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나더군요. 저는 그 순간 괜히 미움만 붙들고 사는 것보다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는 게 제 마음에도 훨씬 편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분 좋게 그 선물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의사 끝이 무서운 사람이니까 적당히 지내라고 조언도 해줬죠. 전 남편은 자기는 이제 두 번 다시 여자를 못 만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이번 일을 겪으면서 크게 배웠을 겁니다. 속이는 입장도 속는 입장도 다 되어봤으니 결혼이라는 거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겠죠. 그러면서 저한테는 사실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너무 염치가 없어서 말도 꺼내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꿈 깨고 그런 말 꺼내지도 말라고 했네요. 대신 가끔은 그냥 연락하며 지내자고 해서 그 정도는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련을 갖고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다만 한 시기를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오래된 친구처럼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로 남는 거죠. 이제야 속이 후련해졌어요. 사람은요,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만 믿지 말고 오래 지켜봐야 진짜를 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못은 결국 반드시 돌아와서 죗값으로 매섭게 치르게 된다는 것도 봤고요. 무엇보다 제 삶을 지키고 제 행복을 만드는 힘은 결국 제 자신한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제 얘기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절대로 휘둘리지 마시고 스스로를 지켜내시길 바랄게요. 결국 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